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니올라 시간입니다. 벌써 9월이 됐습니다. 증시 전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세월 참 빠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8월 증시부터 먼저 정리하고 갈까요? 네, 일단 8월은 8월 초가 고점이었고 8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 계속적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다가 8월 마지막 주에는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8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웬만한 악재들은 다 쏟아졌죠. 일단은 미국 신용 등등 강등 이슈 있었고 중국 경제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거기에 중국 부동산 위기 이와 더불어서 미국 경제지표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채권금리가 10년물 채권금리가 연준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 달러 인덱스 반등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특히 홍콩, 중국, 그러니까 중화권 증시들이 유독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7월에 이어서 8월도 시장이 계속적으로 눌리다 보니까 순환매가 전개될 뿐 추세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했죠. 8월 한 달 동안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 관련주, 그러니까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호텔 레저나 소매유통, 화장품 의류 이런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반대로 2차 전지는 좀 부진한 모습들을 이어가는 가운데 반도체, 인터넷 그러니까 7월 말 8월 초에 반등을 했던 업종까지 꺾이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8월 한 달은 기관하고 개인이 극명하게 엇갈린 매매를 보여줬거든요. 기관은 3조 1천억, 외국 개인은 3조 5천억 매수하고는 그러니까 기관이 3조 대 팔았고 개인이 3조 대를 매수했는데 그럼 기관이 왜 팔았냐? 이거는 기관이 적극성을 가지고 팔았다기보다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3조 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3조 정도 나왔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화학, 철강, IT 가전, 자동차, 기계같이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런 업종들을 좀 매수하면서 그동안 좀 눌렸던 업종들이나 종목들을 좀 매수했던 것이 아닌가. 2차 전지에 대한 선호는 계속됐고 그런 흐름으로 한번 8월 달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8월 강세 예상하셨는데 레벨이 좀 다운됐어요. 맞습니다. 코스피 경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자칫하면은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좀 안정을 찾고 있죠.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가 4.3을 넘나들던 게 지금 4.1대로 다시 꺾였고 달러 인덱스도 104를 올라가는 게 약간 꺾이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동안 주식시장에 굉장히 압박 요인이었던 채권금리와 달러가 진정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봤던 660선에서 좀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2480에서 지지력을 확인하고 반등을 하면서 저점 대비 한 100포인트 가까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점은 벗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은 8월 달에 말했던 2700, 800 넘는 그림들이 나올 것인가? 일단 채권금리도 많이 높아졌고 원달러 환율도 많이 높아져서 2700, 800 정도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2650선의 트라이하는 넘어서려고 하는 그림까지는 열어놓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단기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9월 중에는 박스권 상단 2650선 돌파 시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지지선은 최근 며칠 동안 2570까지 갔다가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밀리는 과정에서 2540, 2520을 지키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등락을 거친 뒤에는 2650을 향하는 흐름을 한번 다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채권금리 10년물 흐름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최근에 보니까 다소 좀 꺾이는 듯하긴 한데. 일단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지표가 너무 잘 나오니까 10년물이 계속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경제지표가 좀 예상보다 부진하다 보니까 좀 꺾이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동안 10년물 국채금리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10년물 국채금리는 경기를 반영한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번에는 그동안에는 통화정책의 1위를 위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6월 말 이후 미국 GDP 성장 전망이 1.3 정도였던 게 2%로 상향 조정되면서 채권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자, 보통 경제지표가 좋으면은
경제지표가 좋아서 채권금리가 오르는 건 증시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3천억 달러 정도 더 할 거다. 그리고 그동안 단기채를 많이 발행했으니까 이번에는 중장기채를 좀 많이 발행하겠다. 라고 하면서 수급 불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채권금리가 더 세게 많이 강하게 올랐던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즉 경기가 괜찮다 플러스 수급 불안 이 두 가지 변수가 채권금리를 끌어올린 건데 일단은 수급 불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급이나 심리는 초기에 반응하는 게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8월달 한 달 동안에는 수급 불안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수급 불안은 해소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뻗어나가는 거냐? 왜냐면은 경기가 계속 좋은 그림을 보여주면 이 경기 방향성에 따라서 올라가겠죠.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GDP 성장률 전망이 전년 대비든 전분기 대비든 모두 다 2분기를 기점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예상보다 좋긴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둔화, 우하향이란 측면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더 강하게 오르기보다는 4.3을 고점으로 좀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채권 받고 달러는 어떻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뭐 보니까 104까지 갔다 조금 네. 이제 하향세긴 한 것 같은데 내려갈 수 있을까요? 또? 달러도 채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104.5포인트, 그러니까 올해 연중 고점 수준에서 약간 그 상승세가 좀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 참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방향성 자체는 좀 우하향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GDP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상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유럽 경제 성장률 전망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로 약세, 달러 강세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고 예상보다 좋은 그림이긴 하지만 분기별 모멘텀은 좀 둔화되는 그림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를 저점으로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바닥권을 통과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그림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고요. 즉 미국은 이제부터 둔화되는 그림, 유럽은 이제 바닥을 잡고 점진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그림. 그러면 이게 오버랩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점진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GDP 성장률을 보면요. 요 그림은 미국하고 유로존 간의 GDP 성장률과 GDP 성장률을 빼준 거고 회색 바 차트는 기준금리를 빼준 건데 이게 올라갈 때 달러가 강하고요. 내려갈 때 달러가 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라간다는 의미는 미국 경기보다 유로존 경기보다 미국 경기가 더 강하다. 유로존보다 ECB보다 연준이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림이겠죠. 그래서 이 그림들이 작년 4분기까지는 지속되었죠. GDP 성장률 전망도 마이너스 폭을 좁혔고 금리 격차는 확 벌어졌던 것인데 이런 흐름들이 지속됐는데 최근 2분기까지는 경제 성장률 전망은 미국이 우위를 보이는데 기준금리 격차는 좁혀지면서 박스권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분기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GDP 성장률도 이제 미국이 힘이 조금씩 약해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달러가 더 강해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약세함을 높여갈 것이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유로존 GDP 성장률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로존 GDP 성장률을 빼준 게 마이너스로 가는 과정. 그리고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였던 게 0.45%포인트로 좁혀진다는 그림.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좀 등락이 있긴 하겠지만 올해 말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달러의 약세 압력은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당분간은 배드 이즈 굿 국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다라는 그림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경기 모멘텀은 굉장히 강한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슬로해지게 된다면 진정되게 된다면 저는 달러 약세 그리고 채권금리 하향 안정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미국 경제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도 지금 75 역사적 고점 금융위기 이후 고점권에서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출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제 지표들 발표된 걸 보면은 소비자
소비자 심리 지수도 쇼크로 나왔고 고용 지표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9월 한 달 동안 9월 20일이 FOMC 회의인데요. 그때 전까지 배드 이스 굿, 경제지표가 부진하면 채권금리 안정, 달러 안정을 통해서 주식시장이 좀 반등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채권 금리, 달러. 네. 자, 만약에 이제 예상대로 하향한 증세 보이면 네. 증시는 이제 거꾸로 좀 반등을 네.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겠는데 어떻습니까? 증시도 반등은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8월 달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과 나스닥 모두 다, S&P 500은 4,650, 나스닥은 14,600을 넘기는 좀 어렵고, S&P 500은 4,300선, 나스닥 13,200선에서 지지력을 보여줄까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수준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힘이 있을까? 라는 부분들은 조금은 좀 박스권일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왜냐면은 최근 반등한 것은 금융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도 과열됐던 투자 심리가 중립 수준으로 돌아와 있고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2달 동안 멈춰 있었던 게 지금 중립 수준으로 내려와 있고, 그리고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도 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가 고점을 찍고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밑에 보시는 그림이 중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리스크온 시그널이 나온다라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중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흐름상으로는 아직까지 경계감을 풀지 말아라 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전 고점, S&P 500 같은 경우 4,650선, 나스닥 같은 경우 14,600선을 좀 상단으로 놓고, 그리고 하단은 S&P 500은 4,300선, 나스닥 13,200선을 하단으로 놓고 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아마 통화정책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좀 더 명확해지면 확실한 방향성 위쪽으로 잡아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좀 박스권 등락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좀 살펴봤고요. 뭐 중국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참 요새 이제 참 우리 경제와 증시 불안의 원천인데 중국 경기 뭐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제가 그동안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래도 GDP 성장률은 우상향이다. 22년 4분기가 2.9, 23년 1분기가 4.5, 뭐 2분기는 기저효과가 있었고 3분기는 4.6, 4분기는 5. 어찌됐든 간에 우상향인데 기대했던 것보다 기울기가 많이 완만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월 데이터를 보고 8월 달에 반등 못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거든요. 네. 왜냐면 중국 소매 판매가 2.5가 나왔습니다. 근데 3분기 블룸버그 예상치가 소매 판매 예상이 5.7이에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반도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7월 달까지 실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5.7 그리고 산업 생산은 4.5 이번에 3.7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7, 4.5를 근거로 GDP 성장률이 4.6이 나온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8월 달 실물 지표까지도 예상보다 좀 지금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경제 성장률이 4분기, 1분기, 2분기 올라갔다 3분기, 4분기 꺾이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서 지금 좀 위험한 국면이다. 최근 중국 정부에서 경기방역 정책을 쓰고는 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그림은 경기가 불안정하다라고 했는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많이 반응을 안 했거든요. 특히 8월 15일 날 앞서 보여드렸던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이 나왔는데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그냥 약보합에서 끝났습니다. 그렇게 나온 이유는 이미 경제지표가 안 좋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까지 갔다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라서 충분히 경기는 안 좋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게다가 7월 24일 날 중앙정치국 회의 이후에 나오는 경제지표들이 그리고 경기부양 정책들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와 그리고 경기 회복,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중국 증시는 더 급락을 하지는 않겠지만, 경제지표가 올라오기 전까지 좀 바닥권에서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시발은 부동산 위기입니다. 네. 잠잠할 만하면 이제 그쵸. 반복되는 중국 부동산 위기. 뭐 지금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고비고비 넘어왔잖아요. 네.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 증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지표 쇼크에는 반응을 하지 않던 게
중국 부동산 위기가 나오니까 뭐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자, 그러면은 중국 부동산 위기가 왜 반복될까? 몰라서일까? 아니면은 그냥 기업들끼리 하다 보니까 그랬을까?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중에 좀 재밌는 그림이 등급이 있어요. 옐로우, 그린, 레드. 이걸 중국 정부에서 부여한 겁니다. 예. 2020년 8월에 세 가지 레드라인을 정해놓고 거기 기준에 맞춰서 부동산 기업들을 좀 리스팅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년 전 헝다도 그렇고 이번에 벽대원, 컨트리가든도 그렇고 좀 불협화음이 났던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중국 정부가 통제를 못할 것인가, 아니면은 또 벽개원이 망하면은, 디폴트가 나면 진짜 부동산은 망가지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벽개원, 컨트리가든은 옐로우 등급입니다. 그리고 판매 면적 1위 기업이라고는 하는데 판매 단가는 거의 꼴찌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시골에다가 물량 공세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 보셔야 될 건 옐로우 등급과 그린 등급의 차이입니다. 전년 대비 변화율을 보시면 1월부터 7월까지 판매 면적, 판매 금액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벽개원은 전년 대비 판매 면적은 마이너스 33%, 금액은 마이너스 35%. 근데 그린 등급은 대부분 플러스입니다. 예. 몇몇 기업들은 플러스 20%, 플러스 30% 한 것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도 그렇고 한국의 뭐 생활금고 사태도 그렇고 이번 중국 부동산 위기도 그렇고 좀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옐로우 등급,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불안정했던 기업이 흔들리고 디폴트 이슈가 있고 진짜로 망한다 하더라도 이게 위쪽으로 그린 등급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우량은행까지 확산되지 않으면 그 충격은 제한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벽개원이 지금 판매 면적 1위라고 하는데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까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 주택 판매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할까요? 물어보면 되게 적게 말하신 분이 10%라고 하시고요. 보통 20, 30% 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기사 타이틀에서 중국 최대 개발사 벽개원이 파산 위기에 있다라고 하니까 되게 충격이 컸던 거죠. 예.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컨트리가든 벽개원의 중국 주택 판매 비중은 2.7%입니다. 굉장히 낮네요. 네. 생각보다. 네. 더 재밌는 건 1, 2, 3등이 2%대고요. 4, 5, 6등이 1%대고요. 그 나머지는 0%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0.1짜리가 수십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구조조정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우대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1년물로 예. 10bp. 근데 왜 5년물을 안 했냐?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흐름들을 알고 보면 중국이 통제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 벽개원은 옐로우야. 옐로우니까 뭐 파산해도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자체를 부양시키려는 의지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의미가 있는 5년물은 동결을 하고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1년물은 인하를 했죠. 즉 옐로우 등급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린 등급이나 우량한 기업들로 확산되지만 않으면 구조조정은 계속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이런 이슈들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부동산 위기다, 뭐 어디가 파산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런 위기가 확산되는지, 그러니까 옐로나 레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텐데 구조조정 과정에 있구나 라고 할 텐데, 만약에 이게 그린 등급으로까지 확산되면 그때는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뭐 이번 부동산 불안이, 그리고 벽개원의 디폴트 이슈가 중국 부동산 위기, 중국 경제 위기 이렇게 확산되는 거는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 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뭐 전 세계에서 다 샀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마 중국 국경 내에 좀 국한되는 문제라 네. 조금 그 글로벌 충격은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진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기가 오면 위안화는 7.3에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그림 중에 하나, 밑에 그림이 파란색 선이 달러 대비 위안화 상대 강도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갈 때 위안화가 더 약세를 가하면은 이게 올라가는 그림이겠죠. 네.
근데 부동산 위기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8월달 이후 계속 멈춰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이슈나 뭐 언론에서 뭐 해외 뉴스에도 나오긴 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플레이라는 투자라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렇게 위험도가 높지 않다라고 인식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린으로 확산되는지 여부, 또 하나는 달러 대비 위안화가 더 약한 그림을 보이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체크하신다면 이번 사태는 이번에는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위안화하고 뭐 원달러 환율 얘기도 앞에서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좀 풀리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팔진 않았어요. 아까도 처음에 리뷰하면서 보여드렸던 건데 현물에서는 7천억밖에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나누면 한 300억, 매일 300억 정도밖에 안 팔았던 거예요. 예. 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외국인 선물 매도가 최대 3조 3천억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관이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된 거죠.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해석하는 거는 위기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미국발, 중국발 경제지표 뭐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자극하면서 단기 대응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불확실성 위기가 한국 증시를 팔고 떠날 비중을 줄일 정도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외국인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사진 않거든요. 근데 보유 비중이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좀 매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앞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3월 이후 외국인이 좀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했는데 그때의 트리거 포인트 전환점이었던 EPS의 상대 강도, PR의 상대 강도가 여전히 한국 증시는 매력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라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건 환율이죠. 환율이 좀 슬로해지면서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올 텐데 저는 이 또한 거의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빨간색이 원화 약세 강도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위안화, 달러 대비 위안화 약세 강도랑 같은 그림인데 이게 2020년 이후 고점을 찍고 좀 꺾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내려오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은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월 뭐 코스피는 물론이고 네. 글로벌 금융 시장을 크게 흔들어놨던 변수, 또 불확실성 요인들 이런 거 진정될 거라고 하시는데 네. 반등 동력이 있다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요? 일단은 오늘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일까지 수출도 마이너스 16, 20일까지 수출도 마이너스 16. 그런데 오늘 한 달 수출을 보니까 마이너스 8.8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약 21일부터 31일까지 수출이 괜찮았다라는 얘기가 네. 되겠죠.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7월 대비 8월 수출 금액 흐름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반도체 안 좋아, 중국 안 좋아 하시는데 반도체는 7월보다 수출 금액이 늘었고요. 중국도 수출 금액이 줄질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동차, 그리고 미국. 이쪽에서 수출 금액이 급감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bad is good. 그러니까 자칫하면 8월 미국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8월 말에 왜 수출이 올라왔을까? 재밌는 그림은 계절성입니다. 계절성. 예. 이 파란색 바 차트가 2015년부터 22년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 평균치고요. 회색 바 차트가 올해 수출 금액입니다. 보시면은 1월 달에 좀 부진했다. 2월, 3월 괜찮다가 4월 달에 퉁 꺼지죠. 이거는 반도체 비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5월, 6월 반등했다가 7, 8월 꺼져요. 예. 여름 휴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겠죠. 그러다가 9월 달에 팡 튑니다. 9월 달에 왜 튈까? 아마도 한국은 추석, 중국은 국경절, 그런 연휴를 앞두고 물건을 미리 챙겨 놓으려는 재고 축적 수요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9월 말로 추석이 좀 빠릅니다. 예. 네. 그래서 8월 말부터 수출이 개선되는 그림이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8월 수출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나오긴 했는데 이제 9월 11일 있을 10월 수출, 9월 10일까지 수출, 21일 있을 9월 20일까지 수출이 좀 높은 그림을 보여준다면 증시는 좀 반등하는 힘이 좀 좀 붙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은 뭐 물가가 낮아서 걱정이고 네. 미국은 뭐 여전히 물가가 좀 높아서 걱정이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9월 FOMC.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CPI가 마이너스 반전했다라는 것 때문에 좀 많이 디플레이션 우려를 많이 했죠. 네. 경기지표는 안 좋은 건 아는데 야 이게 디플레이션으로 갈 정도야라는 걱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PPI는 좀 낙폭을 줄였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이번 8월달 물가는 PPI가 마이너스 폭을 더 줄이든지 플러스 반전하면 좀 안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CPI 같은 경우는 어제 PC가 나오긴 했는데 예상한 만큼 나왔습니다. 8월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아직 잡히질 않았는데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오기 기준으로는 이번에도 코어 CPI는 둔화, 헤드라인 CPI는 반등이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이라면 크게 무리가 없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코어 CPI는 둔화되고 헤드라인 CPI가 올라가기는 반등할 텐데 받는 폭이 좀 좁혀지면 예상보다 좀 낮으면은 시장에서는 좀 안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CPI까지 확인하고 일주일 뒤에 FOMC가 있거든요. 이번 FOMC에서는 9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11월 달에 금리 인상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9월 금리 인상 컨센서스는 여전히 동결이 한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문제는 11월 FOMC에서 기준금리 확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잭슨 미팅 이후에는 금리 인상할 거야 라는 비율이 조금 높았다가 또 경기표 부진하니까 이게 역전되고 그래서 9월 FOMC 이후에 뭐가 변하는지 봐야 되냐면 11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컨센서스 변화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9월 FOMC에서 포인트는 이번에도 점도표입니다. 네. 점도표가 올해 23년을 5.6, 24년 4.6, 25년은 3.4로 내놓고 있는데 23년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11월 달 금리 인상 확률이 팡 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23년에서 24년 100bp, 24년에서 25년 120bp 금리 인하한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100bp, 120bp 인하 폭이 좁혀지는 여부. 왜냐면은 이게 좁혀진다는 의미는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 동결하겠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놓고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2개월 선행 EPS가 상승 중이면 좋다 하셨는데 변화 있었나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12개월 선행 EPS가 지금 8월 초를 지나면서 완만하게 살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다행히 순익은 올라가고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조금 불안 요인이다. 그래도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지 않아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겠죠. 자, 일단은 이게 하향 조정되면 왜 안 좋은가라는 그림은 상향 조정되는 구간에서는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집니다. 즉 추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멈추게 되면 박스권이 될 것이고 이게 내려가게 되면 추세가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림들을 보여줘서 이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9월 말 10월 지나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한 33조 나왔다라고 하는데 3분기는 45조, 4분기는 44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 GDP 성장도 둔화되고 유럽도 바닥을 찍고 턴하는 그림들을 바닥을 찍는 그림을 보여줄 거고 중국 경기가 아직까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 이익은 2분기보다 3분기는 12조, 2분기보다 4분기 11조가 늘어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죠. 저는 이게 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분기 대비 3분기, 2분기 대비 4분기 이익이 늘어난다라고 이 업종들이 실적 개선을 이끌어줄 거야 라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유틸리티, 반도체, 에너지, 상사자본재, 디스플레이, IT가전, 조선 이런 업종인데 3분기, 4분기 이익 전망치 전월대의 변화를 보면 이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이미. 네. 그렇게 본다면 프리어닝 시즌 9월 말 시작되는 프리어닝 시즌에서는 전반적인 실적 하향 조정이 나타나면서 12개월 선행 EPS를 좀 내려놓지 않을까. 물론 큰 흐름에서는 쭉 올라가다가 좀 쉬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마 10월, 11월 시장을 좀 괴롭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9월 달에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흐름들이 2,700, 2,800 가는 흐름을 보여주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12개월 선행 EPS 상승세가 좀 주춤해진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슬로해지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 전망치 변화가 크지 않은데 앞서 보여드렸던 3분기, 4분기 실적을 끌어줄 거야 라는 업종들 중심으로 약하게 조정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요새 뭐 주가가 막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박스권 돌파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빠르면 올해 말, 뭐 늦어도 내년 1분기 중에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큰 그림을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해졌죠. 달러 인덱스도 올라왔고 채권금리도 올라옴에 따라서 좀 밸류에이션을 좀 제가 생각했던 23년 평균치보다는 좀 낮게 한 2,650선 정도 맥스로 본다면 2,700선 정도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좁게는 2,450에서 2,650, 좀 넓게는 2,400에서 2,700 정도의 박스권 밴드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4년을 가면서 시장이 걱정했던 요인들을 하나둘씩 풀면서 좀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되는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면 경기 모멘텀 회복, 유동성 모멘텀 회복 이런 것들이 24년 증시를 좀 끌어가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기가 회복되는데 왜 금리 인하하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왜 금리 인상을 했나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을 했다면 경기가 나빠져야 금리 인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경기는 논외로 하고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기자들이 질문했던 게 2023년에는 경기 침체 갈 수 있다는데 물가가 안 잡히면 파월 연준장 당신 뭐 할 겁니까?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오면은 뭐 할 거냐?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보다는 물가에 완전히 오리엔트돼 돼서 금리 인상을 여기까지 끌어왔다면 물가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연준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근접하게 된다면 저는 2024년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되면서 시장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팩터가 물가였고 결국은 그러면 금리 인하하려면 물가가 잡히는 게 관건인데 네. 뭐 잡힐 걸로 보세요? 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확률적으로는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CPI 3.2% 나왔죠. 그걸 좀 해부해서 보면 압도적으로 서비스 물가 때문에 3.2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비스 물가가 3.65거든요. 기여도가. 그러니까 3.2 중에 3.5가 서비스 물가고 에너지가 마이너스 0.88, 뭐 식품이 마이너스 0.6 몇 이러면서 3.2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만 잡히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 물가 중에 뭐가 그렇게 차지하길래 3.5냐? 주거비가 2.65입니다. 2.65. 자, 3.2에서 2.65를 빼면은 1%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현재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여기서 뭐 에너지 가격이 오르든 음식료품이 오르든 그 오르는 데에 따른 반등의 가능성은 있긴 하겠지만 주거비가 2%포인트 레벨 다운된다는 것만으로도 물가는 좀 안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에너지 가격이나 곡물 가격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이너스예요.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유가도 80달러 중반을 간다 하더라도 플러스 반전하는 시점은 올해 말 그리고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0.86의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플러스 10이라 그래서 물가를 2%, 3% 끌어올린다는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은 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물가, 그러면은 주택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미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프레디 맥이나 케이스 실러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변화를 보면은 이미 꺾여서 플러스 19%였던 게 0에 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CPI는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 4개월 연속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방향성 결정된 것 같습니다. 주택물가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방향성을 보여주는데
22년 7월이 고점이 지금 꺾여서 내려오는 게 22년 7월을 반영하는 건지 21년 7월을 반영하는 건지 22년 3월을 반영하는지가 조금은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4분기에 이 흐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22년 3월을 기점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올해 연말에는 좀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낮은 그림들을 열어놓을 수 있겠고요. 만약에 21년 7월 흐름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연말까지는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빠른 둔하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방향성은 좀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4분기 동안에는 CPI 주택 물가가 바로 떨어질지 아니면 등락을 보일지 조금은 확인해야 되는데, 그 이후의 흐름들은 좀 레벨을 떨어뜨리는, 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해요. 네. 이제 금리 인하하면 좋긴 좋겠는데, 야, 이거 금리 인하하면은 뭐 증시 폭락하는 거 아니야? 어? 얼마나 안 좋으면은 금리를 인해? 뭐 이런 거죠. 네. 맞는 생각인가요? 자, 2000년대 이후 3번 금리 인하 국면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들고 금리 인하면 폭락이야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인과관계, 선관계가 조금 틀렸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3번 금리 인하 국면이 한 번은 IT 버블, 한 번은 금융위기, 한 번은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3번 모두 다 버블 붕괴, 엄청난 금융 시스템 충격, 그리고 거의 경제가 멈춰버리는 위기였죠. 즉, 경기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증시가 폭락을 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 겁니다. 금리를 인하해서 증시가 폭락한 게 아니라, 반면에 통화정책 정상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까 통화정책을 조금은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또는 어떤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위험하지 않지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왜 금리 인하를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경기가 엄청 충격을 받아서 금리 인하를 하면 당연히 폭락이고,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물가가 잡혀서 또는 대외 변수로 인해서 좀 불안정한 흐름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증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의미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동안에 뭐 주도주 네. 바뀌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까?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긴 하죠. 그러니까 짧게 보면 그 단기 상승, 단기 하락 국면에서의 중심에 서 있는 업종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보면 23년, 길게 보면 20년 3월 이후 시장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도주 바뀌었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특히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뭐 인터넷, 최근 들어서는 조선기계까지 이런 업종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고 재정이 투입되고 있죠. 그리고 조선기계 같은 경우는 물동량 확대 또는 새로운, 뭐 조선 같은 경우도 LNG선 확대가 되니까요.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시장을 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익 개선 기여도도 이들 업종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 25년, 특히 24년에도 좋지만 25년에 더 좋은 업종들을 보면 반도체, 화학, IT 가전, 조선, 철강, 소프트웨어, 자동차,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자, 이 7개 업종이 24년에도 괜찮고 25년은 더 좋은 업종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여도는 덩치가 크면은 기여도가 높으니까 이익 모멘텀까지 같이 보면 조선, 반도체, 화학, IT 가전은 이익 모멘텀 25년 기준으로 1, 2, 3, 4위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어서 반도체, 2차 전지, 조선은 아마 시장의 중심에 설 텐데, 올해 조선하고 2차 전지가 워낙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반도체가 그 주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이익 모멘텀까지 받쳐주고 있고, 문제는 자동차예요. 자동차 이익 모멘텀을 보면 꼴찌에서 2등이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차 업종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차 밸류에이션이 지금 3배, 4배입니다. 3배, 4배. 예. 내연기관차로서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기차로서의 평가를 받으면
뭐 20배, 30배 간다는 말씀은 당장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베트남 전기차 업체가 미국에 상장을 했는데 GM 포드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프리미엄 또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디스카운트 굉장히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24년에 현대, 기아차, 뭐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에서의 활약을 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정상화는 충분히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자동차도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주도주라고 했던 자동차 반도체 주가가 뭐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요 그림, 위에 그림 뭐냐면은 연초부터 올해 지난 주말까지 업종별 수익률인데요. 반도체 주가 안 좋아, 자동차 주가 안 좋아해도 올해 연간 수익률을 보면 여전히 코스피를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주도력을 보여줬다 쉬는 과정은 있다 하더라도 주도권이 박탈당하거나 주도권을 잃은 경우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주도 업종 중에서 6월 9일 코스피가 2650을 기록했던 시점에서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격 메리트가 생긴 IT 가전, 화학, 인터넷, 반도체, 자동차는 지금 시점에서부터도 좀 모아 나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업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철강 조선은 아직까지 가격 메리트가 좀 약하기 때문에 좀 조정받은 다음에 좀 충분한 조정이 있은 뒤에 천천히 접근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드리면 주도 업종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최근 좀 부진했던 그런 주도 업종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업종들을 먼저 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까지 봤을 때 팀장님이 생각하는 넘버원 업종 어떤 겁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익 개선 기여도도 1등, 이익 모멘텀은 2등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셨거든요.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래, 턴어라운드는 맞고 업황이 살아나는 건 맞는데 수요가 얼마나 붙어주고 얼마나 이익이 개선될지는 모르겠다. 속도나 강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저는 최근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서 어느 정도 선행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2016년, 17년에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이 턴어라운드 하는 것보다 엔비디아가 먼저 움직였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그림이겠죠. 게다가 기존 수요 플러스 AI 수요 이런 것들이 붙어주면서 좀 성장성을 좀 재평가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6년, 17년도 이런 흐름들이 좀 비슷했습니다. 감산이 있었고 그러면서 업황이 턴어라운드함에 따라서 주식시장 올랐는데 계단식 상승을 보이다가 수요 회복이 확인되면서 쫙 날아갔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익 전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향 조정됐고 이익이 레벨업 되면서 주가가 2017년 한 해 동안에도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했던 거죠. 반도체 지수 자체가. 저는 아마 내년에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소한 업종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반도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 2016년, 17년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주도주가 시장을 계속 이끌어갔나요? 네, 2016년, 17년 2년 동안을 보면은 반도체, IT 가전, 철강, IT 하드웨어, 은행 에너지, 화학, 소프트웨어 딱 8개 업종만 시장을 아웃퍼폼했고요. 나머지 18개는 언더퍼폼했고 그중에 10개 정도는 수익률이 아예 마이너스였습니다. 코스피가 26%가 올랐는데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주도주로의 쏠림 현상 이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힘들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뭐 쉴 수도 있고 뭐 등락을 보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내년까지 흐름을 좀 보면은 기존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조선, 기계 이런 업종들은 얼마나 싸게 잘 모아가느냐가 올해 4분기에 관건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얘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얘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 싼 거를 보자라는 거는 굉장히 짧은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보면 소외주들이 좀 네. 뜨거웠죠. 네. 특히 이제 중국 소비주가 좋았어요, 오랜만에. 네. 근데 중국 경기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9월, 10월에도 뭐 기회가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됐다라는 측면을 보면은 일단 호텔 레저 그리고 소매유통, 소매 쪽에서는 면세점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회사 본사가 을지로인데 명동 쪽인데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중국인 제외하고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면세점이나 이런 쪽들의 수요나 이익 개선은 조금씩 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중국 관광객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마 9월 또는 10월 달에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면서 좀 그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호텔 레저 같은 경우는 이익 전망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소매호통 같은 경우도 실적이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인데 외국인이 초기 국면에서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소외주였던 그리고 내수주 특징적으로는 건강관리와 통신이 있는데 지금 통신은 외국인 조금씩 사고 있고 건강관리는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들 업종 또한 팡 튈 때 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밀리고 눌리고 좀 어느 정도 소외됐을 때 다시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아마 연말까지 수익 기회가 한번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내려갔어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뭐 찬바람은 아니지만 이제 찬바람 곧 불 거 아닙니까? 네. 투자자들이 뭐 또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배당주. 네. 지수도 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셔서. 근데 올해 배당주 투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찬바람이 불고 이제 겨울이 되면 배당 시즌이 돌아오니까 배당주가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계절성을 보면 뜨거운 여름에 주가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 밑에 그림은 2010년 이후 월간 코스피 대비 얼마나 아웃퍼폼했나 언더퍼폼했나를 평균치를 보여드리는 건데 가장 좋을 때가 4월이었고요. 중간 배당할 때. 그리고 7, 8, 9월이 좋았고 3개월 연속 좋았고 10월부터 조금씩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11월, 12월에 좀 많이 안 좋았고 내년 1월까지 안 좋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배당주 투자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시점은 9월 한 달 정도, 길게 본다 하더라도 10월 중순 정도까지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투자는 지금보다는 11월 또는 12월 달에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당주는 이제 배당락이 있으면 또 주가가 빠지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 수익이 높은 종목들에 투자하신다 하더라도 시세 차익 관점에서는 10월까지, 그리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11월 또는 12월 달에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